자, 2023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귀성하신 분들 계시고, 오늘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도착하셨던, 가시고 있는 중이건, 즐거운, 그리고 의미 있는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명절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무겁게, 지갑은 항상 열어라. 입을 무겁게. 사람의 갈등은,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의미 없이 던진 말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명절에는 인색하지 마라. 아예 인색할 생각이었으면 만나지도 마라. 애초에 일정 정도 설날 때 보고 만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 아예 가지도 마라. 입은 무겁게, 주머니는 가볍게. 이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큰 다툼 날 일 없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던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에 범행을 은폐를 했던 40대 남성 사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2년 전이네요. 1년 반 전이나요? 2021년 6월 28일입니다. 지적장애 2급 동생, 당시 38살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46세입니다. 그 당시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도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 수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 그럴 그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찾기도 어려웠고 이미 다 화장한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억대,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은 34억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주고 부모가 사망을 했어요. 거의 며칠 사이에 사망을 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살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은 어쨌든 이 46세는 그 뒤에 자기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이 자기 동생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은 사건화가 된 건데, CCTV 이런 걸 찾아보니까 경기도 구리에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근데 이 사건은 그 전날, 사실 동생은 술을 못하죠. 왜냐면 지적장애 2급이니까 술을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없겠죠.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위스키를 마시게 한 후에 글쎄 수면제까지 먹였어요. 이게 아마도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생한테 영화관에 간다고 자전거 타고 나갔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을 찾아보니까 현장 검증, CCTV 통해서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어요. 징역 30년. 근데 2심에서는 사실 이것도 참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재판의 판사들의 잘못인지 이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심 판사는 분명히 수면제 먹인 거 맞다. 그런데 직접 형이 물에 쳐놓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럴 증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즉 동생이 졸린 상태에서 현장을 배회하다. 그러니까 거기다 광수처 근처로 갖다 놓은 건 맞아요. 갖다 놓은 건 맞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범인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졸려갖고 자기가 빠져 죽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기치사는 맞다, 실족해서.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술을 먹게 하고 수면제를 먹게 하고 거기 갖다 놓은 것을 맞는데 직접 물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판단의 영역인지 사실 판단의 영역인지가 두고 보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가서 이 정도의 정신 지적 상태라고 하면은 스스로 그 물에서 나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인정한 것은 천변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이제 몸에 애를 잡아다 쳐박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부검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발견하지 못했냐? 아마 발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사망했을 때는 이 사망한 것 혈액에서 이 수면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 몸에서 뭐 끌린 상처라든가 뭐 여기 압박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정신이 없죠? 그럼 그 형이 끌고 들어갔다, 손을 잡고. 근데 술에 취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끌고 들어가면 저항을 하질 않을 수도 있죠. 저항을 못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로 툭 차 넣어서, 근데 수영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버둥거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렇게 해도 살인의 입증이 안 되느냐?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살인의 입증은 안 되죠. 왜냐하면 뭐 타박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 강압에 의한 외적인 어떤 것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살인의 동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살인의 동기를 찾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살인의 행위까지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사실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시도도 했다,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한 어떤 것, 이건 수사의 미진이겠죠. 즉 말하자면 이 범인이 부모님 사망한 후에 4년 동안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제기는 거죠. 왜 데리고 살았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동생을 데리고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 후견인이 있을 거고, 그 후견인이 그 재산의 반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본인이 그걸 통해서 동생을 데리고 산 것은 단순히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후견인을 차단하는 효과, 즉 그런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재판부가 판결했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이런 연구의 사실적 판단은 판사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자신의 선입관이라든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 판단이 결국은 형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형태의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조금 우리의 사법 체계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 체계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사실의 판단을 가치의 판단으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가 이런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런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따른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맞는 거지. 판사들의 개인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 이것은 이미 법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기치사는 뭐 판사가 아니라도 누가 해도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한 거니까. 근데 범죄자 본인이 인정하는 것과 범죄자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와 행위의 연속성을 통해서 행위와 행위의 맥락을 통해서 그의 전체적인 행위를 재구성하는 건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 부모에 대한 고의적 살인 여부의 수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와 비슷하게 약을 타서 죽게 만들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술에다가 뭘 탔다고 하면은 저기 범인이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는 흐지부지. 뭐 혐의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거예요. 뭐 얘네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아니고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건만 바라보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연결된 것이다. 즉 34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둘을 죽이고 하나를 죽이고 결국은 셋을 죽였는데 그 관계 부분에 대한 맥락적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앞에 것도 놓치고 뒤에 것도 놓치고 이렇게 된다. 형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기치사는 나왔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고, 문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만이 문제, 그 자체가 문제는 이 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에 대한 부분이 걸려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유기치사라고 하면은 동생의 재산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면 피상속자를 자신이 상속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하면은 의도가 있는 거죠. 하면은 상속권이 제한이 되지만 의도가 없는 형태의 유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속이 또 다퉈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10년 정도? 대충 그러면 이 가석방 생각하면 한 6년 정도 되겠죠. 6년 정도 생각하고 34억을 지가다. 자기 건 17억이라고 해도 나머지 10몇 억을. 이거는 심각한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의 전체적인 라인 설계가 잘못됐다. 그 수사의 라인 설계를 결국은
검사의 기소 방향은 살인죄가 맞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1심에서는 분명히 인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1심에서의 이게 인정 자체는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그때는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다. 즉 말하자면은 당시에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직접 죽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분명히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만큼 수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스킴과 그 동기를 구현하는 행위의 재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건도 결국은 그것. 안타깝게도 지금 다음 단계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적지만, 왜냐, 실제로 더한 어떤 증거 사실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2심에서 확정이 되겠죠. 어쨌든 조금 상당히 아쉬운 판결입니다. 저는 사실은 수사의 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사건은 어떻습니까?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4일 날 대구가 아니라 안동입니다. 안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이제 이 범인이 피해자 일행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찾아보느냐. 근데 뭐 사실 이 범인 놈이 21하고 또 이제 그 피해자도 20대니까 술 먹다가 사실 뭐 눈이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야 뭐 사실. 그리고 시비 걸어갖고 사실 뭐 이것저것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편의점에서 흉기 두 개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시비가 붙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2차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얘가 21살이라 된 놈이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 상태로 범행을 했다. 이런 형태의 어떤 변명이 이게 통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얘는 이렇게 술집을 쫓아다니면서 1, 2 당기면서 그 중에 하나의 23살짜리한테 흉기를 휘둘러 갖고 결국은 목을 찔러서 사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냥 이런 형태의 놈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놈이 원래 성격이 포악하고 어떤 이 갑작스런 분노 성향 이런 것들이 존재하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이놈은 왜 칼을 사갖고 휘둘렀을까? 결국은 이놈한테 그 선고는 징역 20년이 선고되는데,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15년 1명, 17년 1명, 20년 2명, 25년 4명, 30년 1명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조금 소수를 한 거예요. 사실 다수면 25년이 맞겠죠.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아마 술 먹어서 이런 거라기 보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갑갑한 부분이죠. 얘의 성향 파악을.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관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심리학자라든가 이 범죄 심리학자가
대한 정확한 성향 파악을 했어야 되는다. 근데 정확한 성향 파악을 했다고 한들 형량을 줄이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얘가 도대체 노린 것이 뭘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폭발적인 분노에 의해서 전과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런 뭐 학교 때 아니면은 이럴 때의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찾아져야 되죠. 만약에 얘가 지금 21인데 20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충 한 10몇 년 뒤에 나와도 30대 중반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뭐 증거도 있고, 뭐 이건 뭐 이게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 없죠. 이런 사건의 경우는 정확한 피고인에 대한 성향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수형 이후 혹은 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수형 이후에 어떤 보호관찰이라든가 아니면 재범 방지에 대한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형량도 좀 미흡하지만 이걸 꼭 얘의 성향에 따라서 형량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 보완 사항이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사실 전 이 사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해부 사건이라고 해서 저한테도 사건 분석 의뢰가 온 적이 있었고, 길고양이 16마리를 산채로 불태우고 고문하고 학대하는 20대 남성 놈인데 이놈이 집행유예 2심에서 집행을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이게 너무 이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히는 걸 SNS에 게시를 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한테 가둔 뒤에 거기에 새끼를 가진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고 뭐 세탁기에 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해부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고자한테 아마 저 동물보호권 그 사람들이겠죠. 신고자를 또 협박했어요. 협박한 문자가 그러니까 너도 역시 고양이처럼 가죽을 벗겨줄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놈이 워낙 이런 놈인지. 근데 검찰은 4년에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문제는 이 심신미약, 양극성 장애, 그리고 가족들이 정신진료를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지 않고 또 가족들이 했다고 해서 얘가 안 받고 도망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다시 잡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보완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나쁜 놈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풀어줘 버리니까 바로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 범인 놈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고양이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된 것은 이놈이 사실은 이 고양이 해부라든가 고양이 학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한번 수사를 해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직 우리의 수사기관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 연계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참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더 끔찍한 사건은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죠. 성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달랑 징역 4년형이 됐어요. 사실 앞에 오늘 한 건은 사실은 굉장히 다 처벌이 미약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2021년
재작년에 2월 5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살짜리 제자를 추행한 후에 66회에 거쳐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 그러니까 14살이 자기 몰래 다른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했어요. 이놈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 피해자가 가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빌미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원 강사 이런 놈들이 아이들이 이 집안 사정이 안 좋고 그럴 때 이 학원에서 마음 붙이고 이러는 걸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해갖고 성범죄 저지른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의심해서 이 애를 잘랐는데 그 뒤로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를 못하는 게 판사 재판부가 분명히 이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성을 이용해서 강간을 했고 지위를 이용해서 했는데 겨우 달랑 징역 4년이에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 추행, 강간. 근데 이런 범인이 달랑 4년? 얘가 20대인데 야, 이건 너 해도 너무한다. 그냥 성범죄자, 특히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를 그냥 풀어주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사도 더럽게 못해. 네? 능력도 없어. 판사들은 능력도 없고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 건처럼. 그렇지만은 정확히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된다. 추석 전에 오늘 씁쓸한 사건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